안녕하세요. 원페이지북입니다. 오늘은 리처드 탈러의 행동경제학입니다. 일부의 행동경제학 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상상 속 인간에서 출발한 현대 경제학. 우리 모두는 이콘이 아니다. 경제학 이론 속의 인간은 이콘이라고 합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약자인데요. 완벽한 계산을 하고 감정이 없고 오직 최적화만 추구한다 라는 뜻에서 이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로서 감정과 편향, 실수, 맥락과 상황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행동경제학이라는 책은 앞으로 이 이콘의 이론과 현실의 인간을 계속해서 비교해 가면서 행동경제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대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노벨 경제학 수상자로 대학 교수이기도 한데 100점 만점에 72점이 평균인 시험을 냈더니 학생들의 불만이 폭발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100점 만점을 단순히 137점 만점이라는 시험으로 바꾸자 점수는 같지만 학생들의 기분은 훨씬 좋아졌다. 즉 숫자에 대한 심리 반응이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학 이론은 사람은 언제나 최적의 선택을 하고 믿음은 편향되지 않고 기대는 합리적이며 시장은 항상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 수렴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택은 굉장히 복잡하고 감정적이며 종종 실패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IF, Supposedly Irrelevant Fact,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죠. 행동경제학에서 중요한 요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 137점 시험이라는 엉뚱한 설정도 이런 SIF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순서나 문구, 배치 등 사소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실제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기존의 경제학은 이콘의 세상이라면 행동경제학은 우리 인간의 세상입니다. 2장, 가질 때의 기쁨과 잃을 때의 고통 무엇이 더 클까? 소유효과의 비밀에서 소유효과, 인도어먼트 이펙트란 똑같은 물건이라도 한번 소유하고 나면 더 가치 있게 느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 A와 질문 B 실험을 통해서 만약에 죽을 확률을 0.1%라도 낮출 수 있으면 얼마를 내겠느냐, 죽을 확률이 0.1%라도 높아지면 얼마를 받아야 하느냐. 경제학 이론에서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비슷한 금액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A는 수천 달러의 가치인 반면에 B는 죽을 확률, 손해일 확률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수십만 달러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손해, 잃을 위험에 대해서는 훨씬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 프레이밍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신용카드가 도입이 되었을 때 이게 신용으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수수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수수료를 추가 요금으로 설정을 하면 이것을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서 분노를 하게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물건의 가격이 1,000원이라면 이 1,000원 안에 이 추가 요금, 수수료를 녹여서 1,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하면 예를 들어 950원에 살 수 있다. 이런 현금 할인 프레임으로 추가 요금 설정을 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이 용어와 표현만 바꿔도 사람의 반응은 훨씬 더 차분해진다, 달라지더라. 이것을 프레이밍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질 때보다 잃을 때 더 강하게 반응하고요. 물건이든 기회든 소유한 순간 감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진 순간 그 가치는 배로 뛰는데 소유 효과는 인간 행동의 강력한 심리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 봐봐. 나는 당선될 줄 알았다니까 라는 사후 판단 편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럴 줄 알았지. 결과를 보고 착각을 합니다. 오바마 당선 후에는 사실 당선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다들 예상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몰랐다는 것이죠. 사람은 완전한 계산기가 아닙니다. 정보는 부족하고 우리의 인지 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휴리스틱이라는 경험 법칙을 사용해서 선택을 하거나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제한점 때문에 예측 가능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 어떠한 행동은 감정, 프레이밍, 맥락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별로 중요하진 요소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요인이다 라는 설명들을 앞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측 가능한 실수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복하게 됩니다. 4장 불확실성 하에서 인간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전망 이론과 운명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전에 설명드렸던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나타나는 그래프를 굉장히 심플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반응을 보시면 이걸 부의 민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1000달러를 얻었을 때는 엄청 기쁩니다. 기울기가 가파르죠. 하지만 두 번째 1000달러에 가서는 첫 번째보다 기울기가 만만해집니다. 기쁨이 처음보다는 덜하게 되는 것이죠. 민감성 체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손해는 같은 범위의 손해를 봤을 때 이득보다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릅니다. 2배 이상 가파르게 되어서 사람은 이득보다 손해를 더 싫어한다. 이 효용이 훨씬 더 이득보다 감소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경제학 이론은 부의 수준에 1000달러 이득이냐 1000달러 손실이냐 이런 수준에 초점을 맞췄다면 전망 이론은 이 기울기의 이 변화에 초점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로 기쁨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전망 이론의 핵심으로는 사람은 변화에 반응하고 기쁨은 점점 줄어들고 고통은 빠르게 커집니다. 손실 앞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손실은 이익보다 2배 더 크게 느껴집니다. 손실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고 변화에 대한 체감은 초기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인간은 변화 속에서 반응하고 손실 앞에서는 더욱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이콘이 아닌 살아있는 인간에 주목한다. 새로운 모험의 시작으로 행동경제학의 여러가지 히스토리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전통 경제학자의 4가지 무기에 대한 반박을 보시면 최적화 모형과 현실의 괴리인데 전통 경제학의 최적화 모델은 현실을 설명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수학 모델에만 집착한다는 것이죠. 전통 경제학 무기들에 대한 반론으로 마치 뭐뭐처럼 반론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은 마치 계산하는 듯 행동한다고 주장하지만 행동경제학은 실험으로 진짜 행동은 계산한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입증해 갑니다. 한계 이론 대 현실을 보시면 전통 이론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을 따져서 고용을 결정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경영자에게 물어보면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고 선호의 일관성도 붕괴되는데 사람들이 B보다 A가 크거나 A가 B보다 크거나 이 두 가지 서로 모순적인 선택을 둘 다 선택할 수 있다. 단독 선택했을 때 함께 선택했을 때 이 두 가지 선택이 모두 다 가능하다. 이것을 선호 역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선호의 일관성도 붕괴된다. 또한 학습으로 극복이 가능하냐? 이것도 사람은 반복 속에 배운다라고 경제학자들은 주장하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수에 갇히게 되고 결혼이나 주택이나 직장 선택은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연습이 불가하다.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속임수를 보시면 시장이 사람을 점점 합리적으로 만들지 않더라. 실제로 비합리적이어도 큰일이 나지 않더라. GM이라는 회사는 비효율 그 자체였지만 수십 년 동안 세계 2위를 유지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부는 심리계좌, 우리는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심리계좌, 멘탈 어카운팅에 대한 설명입니다. 7장, 정직한 가격 정책은 왜 실패했을까? 할인 쿠폰과 거래 효용을 보시면 전통경제학에서 이코는 모든 선택은 기회비용을 계산해야 정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머리가 터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기회비용에 민감하지만 그 고민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손해를 느끼면 감정이 폭발하고 손실 회피 성향은 이득보다 훨씬 더 강력하더라. 그래서 아까 효용 그래프가 있었는데 두 가지 효용 개념이 있습니다. 취득 효용, 이것은 얼마만큼 취득했느냐 보는 전통 경제학의 개념이고, 거래 효용은 이 거래가 괜찮은 거냐, 가심비, 가성비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중고 가격보다 싸면 혹은 비싸면 기분에 따른 만족과 불만족을 하더라. 맥주 실험을 보시면 같은 맥주인데 리조트 바에서 마실 때랑 간이 매점에서 마실 때랑은 가격 차이가 훨씬 더 크긴 한다. 이코는
절대 이런 감정이 없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죠. 희망 소비자 가격도 일종의 심리적인 트릭입니다. 가짜 기준 가격을 설정하면, 이 기준점을 설정하면 중고 가격인데 세일 중이에요 라는 호소가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죠. 매번 세일인데도 소비자는 속습니다. 특히 이것은 평가가 어렵고 자주 사지 않는 제품, 예를 들어 매트리스나 정장 같은 제품들에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메이시나 제이스펜이 같은 회사들이 쿠폰을 줄이자 매출이 폭락하게 되는데, 보통 후킹하는 가격으로 알려져 있는 9.99달러에서 정가를 10달러로 바꾸니까 소비하는 기쁨, 소비자의 소비하는 기쁨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매출이 폭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시 이러한 0.01달러의 쿠폰을 부활할 수밖에 없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월마트와 코스트코는 할인 사냥 게임처럼 매일 0까지만 쇼핑 자체를 즐기게 합니다. 거래 효용은 살리고 방식만 다르게 한 것이죠. 사람들은 가성비보다 기분비를 더 중요시하고 정직한 가격보다 할인받은 느낌이 중요합니다. 거래 효용은 현대 소비사회가 설계한 강력한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장은 매몰 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몰 비용은 이미 지불되어 돌이킬 수 없는 비용으로 합리적인 판단, 이콘에서는 제외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비싸게 산 구두가 뒤꿈치가 까여도 불편해도 돈이 아까워서 참고 씻는 고통과 후회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행동경제학의 실험 결과 이러한 매몰 비용은 한 학기 정도까지만 영향을 미치고 이후에는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결국 효용이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 무시하고 힘든가? 손실 인정은 고통스럽고 내가 잘못했다는 자존감에 타격을 입고 뭔가 얻어야 된다는 압박을 느끼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래의 효용 중심으로 판단하고 지금 아프면 구두를 벗고 매몰 비용을 잊고 기회 비용을 바라봐야 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은 예산과 심리계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과 기업은 돈을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의 원칙은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 내 예산 배정의 역사를 보시면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쓸모없는 곳에는 남는 돈이 그대로 있는 이 분리된 이름표를 무시하지 못한 결과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휘발유 실험에서 보시면 휘발유 가격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면 이콘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늘리거나 가족을 위한 지출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현실의 사람들은 남은 휘발유 예산으로 고급 휘발유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재산의 계층 구조에서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지출하기 쉬운 순서가 있는데 고금리 카드 대금은 내지 않고 저축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손해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심리계좌의 양면성은 따라서 계획적 소비를 돕는 도구인 반면에 때론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을 못하게 합니다. 강력한 행동 도구이지만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상황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장 평범한 사람이 막판에 극단적인 투자를 하는 심리를 보시면 포커 게임과 하우스머니 효과입니다. 하우스머니 효과는 딴 돈은 쉽게 써버린 내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죠. 실제로 실험으로 입증을 했는데 30달러 딴 상황에서 두 가지 경우 동전 던지기 했을 때 9달러를 얻거나 잃을 수 있는 경우와 아무 일도 안 할 때 30달러 유지일 때 70%가 A를 선택하는데 왜냐하면 이익 상황에서 하우스머니로 생각하니 도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30달러를 잃은 상황에서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더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위험을 회피합니다. 30달러를 잃은 상태에서 만약에 회복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면 33%의 확률로 30달러가 회복이 가능하다면 위험 감수성이 폭발을 해서 도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본전 심리는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만들고 하우스머니 효과는 금융시장에 거품을 유발합니다. 내 돈처럼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정상인도 손실의 압박을 받으면 이런 경우처럼 극단적인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3부에서는 자기 통제, 현재와 미래 사이의 선택에 대해서 다룹니다. 11장 미래 소비에 대한 할인은 오류인가에서 시점 간 선택 문제를 다루는데요. 인간 왜
현재보다 미래의 보상을 덜 가치 있게 여길까? 애덤 스미스는 1759년에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열정과 공평한 관찰자를 대비시키면서 현재의 즐거움을 더 중시한다, 미래를 과소평가한다 라는 통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미얼슨이라는 사람의 할인 효용 모형을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는 일정하게 감소합니다. 가치는 일정하게, 이 노란색 그래프처럼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편향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준쌍곡성 할인으로 인간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빨간색이 준쌍곡선 할인 곡선인데, 오늘은 급하게, 내일은 덜 급하게, 오늘이 제일 중요하고 내일부터는 거의 비슷한 가치를 가집니다. 왜곡된 망원경처럼 미래를 축소해서 보고 사람 이렇게 시간 모순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수학적으로 엄격성에 집착하면 현실적인 인간을 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동경제학은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다시 경제학의 중심에 세우려는 시도이죠. 오디세우스와 사이렌, 그리고 서약 전략, 계획과 행동가 모형을 보시면 자기통제 문제의 출발점은 기존 경제학에 거의 무관심해왔습니다. 스트로츠라는 사람이 오디세우스 신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이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이렌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자기를 스스로 결박했던 오디세우스의 예를 들면서 선택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서약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급여를 분할해서 수령하는 것이 유혹을 회피하는 장치로서 이러한 예를 들고 있고요. 미셸이라는 분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실행한 마시멜로 실험은 굉장히 유명한 실험으로 지연 만족에 대한 실험입니다. 나중에 30년, 40년이 지난 후에 팔로우업을 해봤더니 SAT 성적이나 약물 남용 여부까지 이 마시멜로 실험에서 훨씬 많이 참았던 아이들일수록 요것과 상관관계가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통제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요 준쌍곡성 할인,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미래의 시간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자기 통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과 행동과 모형이 의미가 있는데요. 두 자아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소개드린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한데, 시스템 1, 행동가, 빠르고 충동적이고, 시스템 2, 계획가, 느리고 이성적입니다. 이 개념과 상통하는 것이고, 두 시스템을 실제 존재하는 신경경제학, 편도체와 전전두엽이 실제로 이론적인 지지 근거가 됩니다. 내면에 이 두 가지 자아가 충돌하게 되는데 행동은 항상 행동가 쪽에 기울게 되더라고요. 따라서 자기 통제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계획에 힘을 실어주는 것인데, 죄책감과 제약과 어떤 심리적인 기제를 통해서 의지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독은 고통으로 극복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는 구조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종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 역설적이게 자유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기자 자기통제, 가라앉던 기업을 살리다 해서 이 그릭 스키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으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그리픽 스키장이라고 동네 근처에 있는 스키장인데 위기가 닥쳤습니다. 적설량이 부족하고 불경기에 계속해서 이자만 나가고 부채만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리프트 요금을 인상하여야만 하는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손해는 참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심리 계좌를 활용했습니다. 사전 구매를 할인하게 해주는 거죠. 6팩, 10팩이라는 이름하에 스키장 리프트권을 사전 구매 할인 방식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가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활강 코스를 무료하고 영상 강습을 한다든지, 다음 방문했을 때 할인 쿠폰을 주어서 재방문을 유도합니다. 사전 매출 확보로
이 부채를 줄이고 고객 만족도를 증가시켰습니다. 이 템팩 사전구매 할인의 심리학을 보시면 40% 할인하면 거래 효용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가심비주, 사전구매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때문에 후에 리프트를 사용할 때는 공짜처럼 느껴집니다. 시즌 후반에는 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본전 심리로 방문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구매자 탓이지 스키장 탓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신뢰를 유지하게 합니다. 또한 연장을 제한하게 되는데, 다음 시즌에 템팩을 다시 구매하게 되면 미사용권, 올해 미사용권을 사용하게 가능한 라고 하면서 신뢰를 구축하게 되는 이런 컨설팅으로 그리픽 스키장을 부활시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경제학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4부는 무엇이 거래를 공정하게 보이도록 만들까입니다. 소비자가 기업에 분노하는 순간인데요. 눈삽 실험을 보시면 눈보라 다음날에 눈삽 가격을 15불에서 20불로 올리면 경제학에서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당연하다고 보나 대중은 이것은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82%가 부당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독감약이 한개 남은 상황에서 약국이 경매를 시도하는 보건 관련 경매는 절대 하지 않아서는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생명 건강 관련은 시장 논리로 절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소유 효과와 공정함을 보시면 사람들은 기존 가격, 서비스를 자신의 권리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이 변화, 삭감이나 요금 추가는 손실로 체감합니다. 따라서 테이블 요금을 따로 청구하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임금 삭감과 인플레이션 효과를 보시면 명목 임금을 7% 삭감한다라는 이 문구와 인플레이션이 12%인데 임금을 5% 인상한다. 이 두 문구는 실제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삭감이라는 말이 붙었으면 62%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인상이라고 말이 붙으면 78%가 인정합니다. 실질적인 임금이 하락하는 것보다 보이는 수치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예외로 항공수화물 요금 인상은 왜 용인됐나를 보시면 초기에 요금 먹지만 업계 전체가 독점적으로 따라오게 되면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선도자가 리스크를 진다는 시장 심리 구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단기 수익보다 공정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장기 신뢰가 비즈니스의 진짜 자산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격보다 공정함과 맥락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가 농부들에게 배워야 할 것은 죄수의 딜레마 공공재 게임을 보시면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일까? 전통 경제학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는 반면에 실험은 사람은 공정하지 않으면 기꺼이 손해를 보면서 처벌한다. 최후 통첩 게임에서 $10 중 일부를 제한하면 응답자는 수락이나 거절을 할 수 있는데 $2 이하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거절한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자도 50% 가까이 제한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정해서 때문이 아니라 제한을 수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산된 행동이다 라는 것이고요. 즉 독재적 게임, 처벌 게임을 보시면 이 학생은 공정하고 이 학생은 탐욕적인데 둘을 반반 나누면 공정한 이 학생은 $5를 얻을 수 있고 유학생은 $6를 얻을 수 있어서 탐욕적인 유학생으로부터 $1를 더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81%는 공정한 사람을 선택하더라. 불공정한 자는 배척되게 된다. 또한 죄수의 딜레마도 게임 이론은 둘 다 배신할 것이라. 왜냐하면 배신이 디폴트 값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실험에서는 한 반 정도가 협력을 선택하더라. 합리적 손해를 감수하는 도덕적 직관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처벌 기회를 주면 협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이기적 유전자에서도 게임 이론, 이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처벌 기회는 이러한 게임이 여러 번 반복되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사이에 처벌 기회가 있는 요런 데서는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의 균형입니다. 공정함에 반응하고 조건에 따라 협력하는 사회적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복권과 $3 중에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는 장에서는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강한 애착, 소유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물건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 더 소중하게 느낍니다. 사람은 손실 회피와 관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고 잃는 고통이 얻는 기쁨보다 약 2배입니다. 따라서 뭔가 바꾸려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현상 유지 편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소유효과, 손실회피, 현상유지 편향이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죠. 5부를 보시면 경제학과 심리학이 만날 때 30년간 지속된 행동주의와 합리주의의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학은 모델은 간단하지만 인간은 복잡하고, 행동주의는 인간 비합리적이지만 일관된 패턴이 존재한다. 따라서 경제학 모델에 행동심리 개념을 넣어야 된다. 합리성은 필요하지만 현실과는 멀고, 인간의 선택은 감정, 공정성, 손실회피, 습관에 의해서 지배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SIF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토머스 쿤과 패러다임 혁명을 보시면 과학은 기존 이론으로 설명 불가능한 예외들이 하나하나 쌓여야만 비로소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납니다. 경제학도 그런 방식으로 카너먼이라는 분부터 시작해서 변화를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겸손, 예외 사례, 여러 가지 예외 사례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예외 사례들을 묶어서 승자의 저주라는 책으로 편집하였다고 합니다. 예외는 오류가 아닌 진실의 조각이고, 심리, 직관, 감정이 경제를 움직입니다. 19장에서는 이렇게 행동 경제학이 어떻게 주류 경제학으로 발돋움하였는지에 대한 역사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0장에서는 멍청한 주인과 위험, 손실, 회피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편입한 범주와 예전에 결핍에 대한 책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터널링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사건을 개별로 인식하면 판단 오류가 생깁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나무만 보지 않고 숲을 봐야 할 것을 나무만 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데 교직원에게 연간 1년간 수익률 분포의 그래프와 30년간 수익률 그래프의 분포를 두 개를 각각 보여주었더니 같은 데이터인데도 연간 수익률을 본 사람은 40%만 투자했던 반면에 30년 수익률을 본 사람은 90%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같은 데이터인데도 표현 방식, 이 터널링, 연간이라는 터널링을 벗어난 장기간의 수익률, 포트폴리오를 숲을 보여주는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자주 보면 손해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뉴스나 수익률을 자주 보면 손해이고 1년에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입니다. 이러한 실패가 곧 처벌이 되면 아무도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멍청한 주인은 실패를 허용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씩 보면 무섭고 전체로 보면 기회입니다. 6부에서 금융시장과 행동편향 효과를 보면 주식 투자는 미인 선발대회와 같다. 효율적 시장 가설과 야성적 충동을 보시면 효율적 시장 가설이 이 전통적인 경제학의 이론입니다. 시장은 모든 정보를 즉시 반영한다는 이론이죠. 두 축이 있습니다. 가격은 내재 가치에 수렴한다. 가격은 옳다. Price is right입니다. 그 다음 공짜 점심은 없다. 예측해서 이익 보기 어렵다. 어떤 이익에는 위험 감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얘기인데 케인즈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성적 충동이라고 표현합니다. 투자는 이성보다 감정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주식 선택은 내 생각보다 남이 뭘 고를까 예측하는 미인 선발 대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 예측 게임을 실험해 봤는데 0부터 100까지 중에 숫자 중에 아무 것을 골라서 고른 평균의 3분의 1을 맞춰라 라는 게임이 있는데 존 내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균형은 결국에는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0단계는 그냥 랜덤이지만 좀 머리를 쓰면 평균은 50점이니까 여기에 3분의 2는 33, 그래서 33을 찍습니다. 2단계는 남이 뭘 고를까 예측하는 게임이라서 남이 33을 찍을 것을 예측해서 나는 21을 찍었다. 3단계는 남이 21을 찍을 것을 예측해서 나는 15를 찍었다. 이것이 결국엔 쭉쭉 가다 보면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되는 메타적 사고가 반복됩니다. 참여자는 이성적 계산보다 남의 예측을 훨씬 더 고려합니다. 시장은 미인 선발 대회처럼 작동하고 진짜 가치보다 기대 심리가 주가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아무리 오라도
시장은 단기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수학이 아닌 심리학의 싸움입니다. 남들의 예측을 예측하는 싸움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PR 개념은 P퍼가 낮은 주식이 성과 좋다는 경험적인 증거인데 버핏도 이를 평균 회귀 현상으로 해석했습니다. 싼 주식은 너무 비관적으로 평가되어 있고 비싼 주식은 과도한 낙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검증해 봤더니 실제로 패자 주식, 저수익 주식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더라. 평균 회귀 효과를 실증했습니다. 이 개념은 효율적 시장 가설과 충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는 가격은 항상 옳습니다. 시장은 모든 정보를 반영해 가격을 정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일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치주의 높은 수익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위험 과잉 반응대 CAPM의 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치주의 높은 수익률은 어떻게 설명할까? 이전에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는 높은 수익률이라는 것 자체를 설명할 때 CAPM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의 계산기와도 같습니다. 캐피탈 어셋 프라이싱 모델로 오직 시장과 연관성을 가집니다. 이 연관성, 베타라는 어떤 위험성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위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패자 포트폴리오와 승자 포트폴리오를 비교해 봤을 때 패자 주식의 평균 베타가 훨씬 더 낮아서 승자 주식보다 훨씬 낮아서 이것이 수익률이 더 낮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더라. 이 결과는 이 계산기 자체, CAPM이라는 계산기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 가설을 동시에 흔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행동경제학의 해석으로는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과잉 반응해서 저평가된 것이다. 결국엔 평균 회귀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로 되돌아오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고, 위험보다는 오류 혹은 행동적 편향이 핵심 원인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가격은 거품인가 아닌가 해서 로버트 실러의 연구 결과를 보시면 효율적 시장 가설의 두 축 중 가격은 정당하다, Prices are right, 실러라는 분은 이 두 번째에 도전을 했는데 주식 가격이 배당금의 현재 가치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 효율적 시장 가설인데 실제로는 주식 가격은 이렇게 널뛰는데 배당금의 현재 가치는 일정합니다. 훨씬 주식 가격이 배당 흐름보다 훨씬 불안정했다는 것이죠. 1987년 10월 19일에는 아무 뉴스 없이 S&P 500이 20% 이상 폭락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뉴스도 전쟁도 없이 시장이 급락한 블랙스완과 같은 사건인데 실러의 이론에 힘을 실어주는 예입니다. 시장은 감정에 좌우된다. 케인스가 얘기했던 야성적 충동에 좌우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를 탄생시키는데 연간 평균 임대료보다 케이스 실러 데이터를 보면 훨씬 더 거품이 껴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품이다 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언제 터질지는 알 수는 없다. 시장 타이밍 투자 전략은 어렵지만 과열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라고 합니다. 일무일가의 법칙과 펀드 간격의 충돌에서 보시면 폐쇄형 펀드라는 것이 있는데 초기에 자금만 모으고 추가 투자는 불가합니다.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지만 NAV라고 순자산 가치와는 다릅니다. 판매 수수료를 7% 부과하기 때문에 발행가는 107달러였는데 6개월 내 평균 90달러에 거래된다. 이것은 손해를 보는 장사죠. 이게 왜 이런 가격이 형성됐느냐? 주주들의 관성과 우둔함 때문이다. 왜 자산보다 싸거나 비쌀까? 이것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있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주장하는 일무일가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같은 자산인데 NAV와 시장가가 다를 수 있다. 시장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증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할인율은 펀드마다 시기마다 할인폭이 달라진다. 정답, 투자심리 변화 때문이다. 하지만 이 폐쇄형 펀드를 개방형으로 전환하면 결국엔 NAV에 수렴하게 되더라. NAV의 오류가 아니라 심리적 왜곡이 핵심이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 대신 노이즈에 반응한다. 불안하면 할인율이 커지고 낙관하면 할인이 줄어듭니다. 펀드의 할인율은 따라서 심리의 온도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팜, 쓰리콤 주식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시면 쓰리콤이 이 닷컴 버블 시절에 팜을 분사함으로써 주가를 띄워보려는 요량으로 이렇게 분사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쓰리콤 한 주에 팜 1.5주가 되어서 이 산수로는 쓰리콤의 주식이 훨씬 더 높아야 하죠. 왜냐하면 팜 주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예를 들어 쓰리콤이라는 도시락을 팔고 그 도시락 안에는 팜이라는 치킨이 있는 이 도시락 가격 안에 이 팜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닷컴 버블 시기에 있기 때문에 팜 주식이 훨씬 더 비싸게 가격이 측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도시락 안에 있는 치킨을 빼서 팔면 차익 거래가 되는 것이죠. 도시락보다 훨씬 더 남는 이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물일가의 법칙이 파괴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멍청이 투자자가 존재하고 스마트머니가 개입이 불가하고 대중심리에 의해서 쏠림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항상 합리적일 거라는 낙관은 금물이라는 것이죠. 7부에서는 인간만큼 흥미로운 존재는 없다 장에서 코즈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렉사와 줄리아는 룸메이트입니다. 알렉사는 시끄러운 음악에 $5의 가치를 느끼고 줄리아는 조용한 환경에 $3의 가치를 느낍니다. 줄리아에게 조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알렉사가 3에서 $5를 주고 음악을 허락받으면 둘 다 만족합니다. 서로 이익이죠. 반대로 알렉사에게도 음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악을 들을 권리는 $5인 반면에 줄리아가 조용할 권리는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줄리아는 그냥 자리를 떠납니다. 누가 권리를 갖든 더 큰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그 권리를 얻게 된다는 것. 즉 권리는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간다 라는 것이 코즈 전리이고 코즈 정리이고 이것이 효율적 시장 가설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머그잔 실험을 보시면 소유 효과 때문에 이 자원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간다라는 코즈 정리가 쉽게 깨지게 되더라. 머그잔은 거래가 거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하고 있는 게 너무 가치 있게 느껴져서 파는 사람은 가격을 높게 팔고 사는 사람은 가격을 낮게 측정하기 때문이죠. 저자가 직접 느낀 버드나무 이유 사건인데요. 저자의 요 앞에 야드에 있는 버드나무가 가을만 되면 낙엽을 너무 많이 떨어뜨려서 이웃집에 너무 많은 낙엽을 떨어뜨린 바람에 이것을 치우느라 이웃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나무를 뽑으라고 성질을 냈다고 하죠. 그래서 저자 카너먼은 당신이 비용을 내면 뽑아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을 쾅 닫고 가더라. 현실의 코즈 정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장에서는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저지른 멍청한 행동으로 연구실 고르기 대소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면적이 아니라 소유효과, 서열 민감성이 어떻게 갈등의 뿌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데려오는 가장 경제학적인 전략을 보시면 NFL, 미식축구의 드래프트 시스템은 전년도 성적에 따라 1등 팀은 마지막, 꼴찌 팀은 첫 번째로 선택하게 되는데 이 지명권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팀들은 선순위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 사례를 보시면 1999년도에 세인츠 감독 디트카가 리키 윌리엄스라는 선수에 올인하게 됩니다. 모든 지명권과 다음에 1, 3라운드까지 헌납해서 이 선수를 데려왔는데 결국엔 성적이 폭망하고 디트카는 해고하더라.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선순위는 굉장히 큰 비용이다. 실력 차이는 52%에서 56% 정도 확률일 뿐이고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라운드에 여러 명을 뽑는 것이 한 사람의 첫 번째 라운드에서 뽑는 것보다 더 가치 있더라. 따라서 비싼 지명권을 팔고 싼 거를 여러 개 사는 게 이득이다. 올해 지명권을 내년으로 바꾸는 지명권 은행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것이 전략인데 왜 실천을 하지 않느냐? 구단주는 지금 당장 이겨. 감독 코치는 지면 해고당하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실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실패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500만 유로 게임과 경로 의존성에서 보시면 경로 의존성, 현재 상태보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초기의 손실을 보게 되면 리스크 감수하는 경로가 증가되게 된다. 이러한 경로 의존성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초기의 이득을 보면 푼돈처럼 느끼고 훨씬 더 쉽게 베팅을 하게 되더라. 행동경제학은 전통적인 경제학이 경로는 무관하다고 본 반면에 사람은 여정 전체에 반응하더라고 봅니다. 이 수백만 유로가 오가도 인간은 여전히 감정과 경로에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8부에서 행동경제학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디폴트 옵션으로 자동적으로 선택을 하게 하니 사람들이 단순히 저축만 하지 않고 펀드를 하게 되더라.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올라가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3%의 저축률, MMF 수익 낮은 이런 곳에만 놓다가 주식, 채권, 혼합펀드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 미국의 퇴직연금이 더 높아지게 되고 주식시장도 화랑을 띠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와 선택설계에서 넛지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란 사람들이 실수를 줄이되 선택권은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도움을 주지만 강요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여기에선 선택설계, 비이대칭적 개입주의, 신중한 개입주의, 최적 개입주의라는 개념이 핵심 개념입니다. 세상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를 줄여주는 선택 설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장기기증 등록이라는 이 사항에 대해서 디폴트 옵션을 적용하니까 옵트아웃, 선택을 하면 장기기증을 안 하게 되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장기기증을 하게 되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니까 선택률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일상의 넛지 사례들도 있습니다. 소변기의 파리 그림이 그렇고요. 중앙선의 요철 반사판, 그 다음에 디폴트 저축률, 자동가입, 퇴직연금 저축률이 대폭 증가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목표는 단순함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죠.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에 대해서는 설명드렸는데 넛지는 NUDGES의 약자입니다. 인센티브가 N이고요. 보상이고 Understanding Mapping, 결과를 연결하는 것, 선택이 초래할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폴트, 기본값, 가장 바람직한 선택을 디폴트로 설정하는 것이고 G는 Give Feedback입니다.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 결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Expect Error는 실수를 고려합니다. 실수도 디폴트 값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복구 가능하게 설계하라. 그 다음에 Structure Complex Choices로서 복잡한 선택을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죠. 넛지는 유도일 뿐 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경제학자가 인간의 행동, 심리를 고려하게 되는 순간 행동경제학은 별도의 분과가 아니라 경제학 전체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믿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보이는 인간을 이해해야 할 때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페이지 북이었습니다.